그럼 요번에도 돈을 똑같이 50조 정도 푼다고 했는데 중요한 팩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 50조에 대해서 예전 같으면 1월 29일부터 시행 이런 표현 썼잖아요. 보도가 없죠, 여러분? 왜요? IMF 얘기했잖아요. 자꾸 그 부채 늘리면 국가에 도움이 안 된다고. 명분은 내지 마련이지만 그게 도리어 지금 독이 될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왔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자 차익 보전이라서 그 계정으로 그 빈 이자를 우리 세금으로 메꿔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세금의 펑크가 계속 난다는 보도 보셨잖아요. 재작년에 50조, 또 작년에 30조. 네, 안녕하세요.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올해 또 한 해가 여러 가지 다사다난한 일이 펼쳐질 것 같은데요. 항상 건강하시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좋은 재산 관리 잘 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항상 응원드리겠습니다. 최근 건설사 부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요? 제가 전에 나왔을 때만 해도 신동아 건설이 부도가 안 났었고, 제가 오랜만에, 그 사이에 이제 신동아 부도가 났고, 또 경남의 1위 업체가 또 부도라기보다 이제 법정 관리 들어갔습니다. 뭐 파산이나 똑같죠. 똑같은데, 물론, 이제 워크아웃을 들어간 데가 지금 SBS 그 태영밖에 없는데, 거기도 그렇게 뭐 만만치는 않습니다. 뭐 조금 이제 흑자로 돌아왔다고 일시적으로 하는데, 아직 여전히 많이 남아있고요. 또 신탁사들 있지 않습니까? 신탁사들이 매입 확정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불이지론하고 본 PF 이런 얘기 많이 드셨잖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시공사가 이제 공사를 하거나 대주단이 이제 대출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신탁사가 그 채권을 매입하겠다라고 약정을 해가지고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신탁사업으로. 근데 그 부분이 작년 3월에 뭐 현장이 좀 안 좋아지니까 실제로 대출했던 대주기관들이 신탁사에 이제 매입 확정을 요구했어요. 채권 회수죠. 그럼 대신 여력이 있으면 주면 되는데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소송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겼어요. 그게 이기자마자 신탁사가 개입된 현장들이 다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신탁사가 그 채권에 대해서 보증을 못 써주고 회수를 못 해주면 금융기관들에서는 이제 바로 경매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파산이죠. 파산이니까 기억하시겠지만 부동산 PF의 어떤 부실 가능성 총액이 한 130조라고 우리가 2022년도부터 금감원하고 계속 합동 금융기관 합동해가지고 발표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230조가 됐잖아요. 작년에. 그게 이제 신탁사 문제를 방치했다가는 다 터지게 생겨서 금융감독원을 좀 끌어안은 겁니다. 뭐 끌어안았으면 일단 뭐 사업이 진행되든지 정부가 추가 자금을 지원해서 가든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업성이 없는 현장이 마무리가 된다고 했을 때 뭐 수익이 안 나잖아요. 그럼 결국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시적으로 일단 제가 볼 땐 산소호흡기예요. 산소호흡기로 놨지만 결국은 정리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형태로든. 그래서 IMF에서 최근에 2월 7일 날 보고서가 나왔어요, 여러분.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IMF 보고서가 여러 내용들을 잘 담아놨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저출산 문제부터 출발해가지고 부동산 PF 문제, 금융 문제, 자영업자 문제 할 거 없이 한국의 전체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잘 서칭을 해가지고 권고, 제안 뭐 이런 것들을 다 던져놨어요. 그래프도 잘 만들고 제가 한 10여 년 사이에 본 IMF 보고서 중에 제일 내용이 충실합니다. 한국에 대한 보고서 중에 31 몇 페이지 되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요점이 뭐냐면은 구조개혁에 대해서 아주 이쁘게 표현을 썼지만 요점은 구조개혁이에요. 특히 부동산 PF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면 거기랑 맞춰서 또 아시겠지만 12월하고 1월 사이에 이복헌 금감원장이 100 몇 개 현장에 대해서 리스트업을 딱 해가지고요. 이 건설사들 있지 않습니까? 건설사들하고 기관 투자자들한테 공개적으로 이러이러한 현장들에 대해서 PF 현장이죠. PF 현장에 대해서 조금 매입을 해라. 뭐 약간 그런 형태로 공개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 정부가 도와가지고 일시적으로 이자나 이런 걸 커버해주고서 사업을 가든지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진행이 잘 안 돼요. 그걸 이제 정부가 지금 나서가지고 공개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가 뭐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 근데 그 일련의 행위들도 말씀드렸던 IMF 보고서, IMF랑 충분히 얘기가 됐고, 어느 정도 스탠스가 잡힌 거죠. 그래서 그 내용 중에 또 가계부채 문제 이런 것도 다 늘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판단하실 거는, PF 문제에 대해서는 구조개혁을 안 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구조개혁을 하려면은, 만약에
뭐 평당 1억짜리 토지를 비싸게 사가지고 사업이 안 되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6천에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다음 사람이 사서 사업이 남을 텐데 6천에 안 팔고 7천에 팔면 못 사겠죠? 그런 시간이 오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조금 더 내려가야 되면 중요한 건 이 현장뿐이 아니라 타 현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기존의 현장. 왜냐하면 이 땅은 지금 1억에 샀는데 뭐 분양이 좀 잘 돼가지고 그나마 위치가 좋아서 분양이 되는데 여기는 1억에 답이 없고 7천도 답이 없다. 그래서 사가면 8천에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럴 경우에 만약에 유사한 현장이다 그러면 이쪽에 또 영향을 받겠죠. 1억을 못 받죠. 이런 현상들이 조금 몇 년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PF 문제는 지금 뭐 소리 없이 보도는 많이 안 나오지만 지금 중견건설사 중에 정리당기로 들어간 데가 꽤 많이 있다. 그래서 올 한 해 또 뉴스를 좀 접할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건설사들이 또 아시겠지만 지금 서울 일부 지역 빼고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지방 6개 관할시가 분양시장을 비롯해서 기존 주택시장이 지금 하방압력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에 대한 리스크가 있잖아요. 있다 보니까 이제 현장을 가리게 되고 건설 수주액 단위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건설 수주액이 지금 뭐 데이터상으로는 뭐 40조라고 그러는데 더 이제 감소할 수도 있어요. 그걸 이미 이제 작년 연말에 제가 몇 개 건설회사 그 강연을 가가지고 임원분들하고 좀 대화를 나눠봤는데 이미 한국 주택시장의 어떤 분양성이나 사업성에 대해서는 서울을 빼고는 다 퀘스천을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원가 절감의 차원에서 DL건설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거의 원가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걸 넘어서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면 분양가가 높아지잖아요. 그 분양가가 시장에서 이미 받아들여지지 않는 수준이라는 걸 이미 파악한 거예요, 분석을. 그래서 해외 플랜트하고 SOC 쪽으로 지금 사업방을 많이 돌렸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 각 건설사 중에 대형 건설사들이 부동산 프로젝트 팀이 TF팀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사업별로 뭐 재개발팀도 있고 뭐 택지 개발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팀들이 만약 10개가 있었다 그러면 거의 한 반 정도가 지금 다 사라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원 감축이죠. 부동산이 호황일 때는 이렇게 늘어나요, 팀이. 이게 이제 미래 시장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기존의 현장뿐이 아니라 기존의 건설 회사도 자금의 어떤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은 내년만 못한 상황으로 올 한 해가 또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또 부동산 PF에도 또 영향이 있고 그래서 되는 것 빼고는 사실 지금 어려운 시기를 앞으로 좀 1, 2년 겪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건설사에서 IMF 때보다 더 힘들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IMF보다 힘든 이유는 겁니다. IMF 때는 확실하게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구조조정을 하니까 새 출발을 하기가 좀 쉽죠. 그리고 건설사들 중에는 많은 회사도 있지만 그러면 다른 건설사는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전체로 볼 때는 사업거리가 있던 거죠. IMF 때.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왜 건설사들이 여러 군데가 있고 집을 지을 게 2개가 있는데 여기가 힘이 약하고 능력이 안 되면 받아주시는 사람은 수익이 생기잖아요. 그게 이제 가능한 시스템을 움직였었죠. IMF 때. 왜? 과감하게 구조개혁이 됐으니까. 자의반, 다의반. 근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이제 연착륙이라는 어떤 명분 아래 정리해야 될 어떤 현장조차도 무리해서 끌고 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의 구조조정이 확실하지 않은 거죠. 않다 보니까 다른 시행사가 그 현장을 받아서 하기엔 수익성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꼬이는 거죠, 시장이. 그러니까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자충우도 어떻든 간에 쉽게 말하면 기계를 돌려야 되는데 회사를 운영하고 그 부분이 스톱이 된 상태다 보니까 IMF보다 더 힘들다는 소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느 측면에서.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죠. 그때는 이제 구조조정과 동시에 정부의 지원 방침이 확실했거든요. 살릴 수 있는 현장은 확실히 밀어줬거든요. 근데 지금 또 그것도 아니에요. 약간 좀 계산기를 두드린다 그럴까요? 정부가 세수가 좀 부족하잖아요. 한없이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여러 어떤 요인들이 좀 복합적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잘 굴러가는 것 같은데 속에서 지금 뭐가 매끄럽지 않은 거죠. 그런 현상이 지금 건설 계통에서 아까 말씀드린 1, 2년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건축공학과도 또 올라갔고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은 거죠. 분양은 잘 안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품이 만들어서 팔려야 되는데 안 팔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어떤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건설사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작용하니까 IMF 때는 그런 어떤 팩트들은 없었잖아요. 그냥 일시적으로 유동성의 문제였지만 지금 유동성 플러스 뭐 내수 둔화, 뭐 실질소득 감소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잖아요. 환율도 상승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다가가서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건설사의 과도한 부채 비율이 어떠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나요? 부채 비율이 많아진 이유는 이제 공사를 지을 때 사업이 잘 될 때는 공사를 지면서 지었던 마무리된 현장에서 공사비가 들어오면 차기 현장을 이어서 갈 때 여기서 또 부채 발생한 것들을 상환하면서 이어서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여기서 받을 채권은 못 받고 새로운 현장은 빚을 또 더 내야 되면 빚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급격하게 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2022년 그 레고랜드 사태 또 출발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게 레고랜드 사태 때 부채 그 유동성 부족으로 딱 인해가지고 순간적으로 건설사들의 조달 금리가 보통 3에서 5%였는데 6, 7에서 14%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년이면 뭐 10%짜리면 얼마야? 20% 되잖아요? 20% 되면 남는 게 없잖아요. 새로운 곳을 빌리건 이자에 대한 어떤 상환 능력이 저하되잖아요. 그럼 부채도 좀 쌓여가겠죠. 근데 그 와중에 이 공사 현장에 대한 채권도 만약에 회수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거의 두세 배 수준의 어떤 부채 증가 속도가 늘어나잖아요. 근데 수익은 발생을 안 하고 이미 이자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금리가. 근데 아시겠지만 2022년도에 1, 2년짜리 다 연장 상환 도출해가지고 대환 대출을 또 받았잖아요. 그때 금리는 올라갔고, 그럼 2년이 지나면은 말씀대로 시장이 나아져야 되는데 서울 빼고는 나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건설사들이 부채만 계속 늘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잖아요. 그것이 이제 최근에 신동아 건설 법정관리 들어갔고, 태용도 그 일 당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금호건설도 조금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금호가 한 684%까지 찍었는데, 물론 선반영하고 또 있는데, 좀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일시적이든 뭐하든 순간적으로 684% 부채 비율이 조금 많죠? 그냥 상식으로 들으셔도. 그래서 통상적으로 건설사에서는요, 150에서 200%가 넘으면 약간 위험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200%가 넘는 회사들이 30대 그룹 중에 꽤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들으면 아실 만한 데들. 뭐 제가 얘기하기 조금 미안해서 금호건설은 많이 노출됐고 몇 개 회사들 이름이 자꾸 보도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 회사들이 자칫 현장들이 분양이 안 되거나 마무리가 안 되거나 공사비가 회수가 안 되면 그 현장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PF 문제에서 좀 자유롭지 않습니다. 결국은 현장에 분양이 안 되면 당연히 생각해보세요. 물건을 팔려고 돈을 들여서 샀는데 안 팔리면 망하는 거 맞잖아요. 그런 우리 야채 하시는 분이 물론 근데 뭐 야채나 과일처럼 뭐 이렇게 유통기한이 짧은 건 아니지만 시간이 오래 긴 사이에 부채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단위가 크기 때문에 건설사는 그게 1, 2년 가면 회복하기 힘듭니다. 결국은 법정 관리나 워크아웃 들어가서 어느 정리 수준의 형태를 가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재작년부터 제가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 분명히 나올 거다 그랬고 말씀드린 대로 태형 뭐 이렇게 몇 개 나왔잖아요. 제가 볼 때는 숫자가 덜 나왔어요. 덜 나왔기 때문에 어떤 올 한 해 분명히 좀 알만한 회사들 또 한두 개, 뭐 많으면 세네 개 정도 또 뉴스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제가 볼 때는 본격적인 부동산 시장의 구조조정, 부동산 시장의 하향 조정 시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사 연쇄 부도가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이렇게 건설사들이 안 좋다는 얘기는 안 팔린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생각하시면. 안 팔리면 사람들의 심리가 어떤가요?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막 상승할 때는 프로폴 효과로 다 따라가는 효과가 있고, 또 내려가면 역으로 또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뭐 배불리 효과라고도 하고. 인간의 심리는 우리 아이작 뉴턴께서도 천체는 계산해도 인간의 광기는 도저히 계산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또 일부 전문가들이 왜 집값이 내려가면 또 안 사냐. 올라가는데 그게 따라 사고. 이게 인간의 묘한 이제 심리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심리적인 이론들이 있지만
그러면 부동산 건설 회사가 자꾸 망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요점은? 아, 건설 회사가 했던 사업이 안 되는구나. 왜 안 되죠? 안 팔리는구나. 그러면 그 회사가 분양했던 가격은 문제가 있구나. 비싸다는 얘기구나. 그러면 어떤 판단을 할까요? 로버트 루카스의 말씀처럼 합리적인 생각들을 하게 된 사람들이 이거 좀 비싼 것 같다. 여기다 아까 말씀드린 심리적인 요인까지 가면 순간적으로 거래량이 뚝 끊기는 때가 옵니다. 그럼 그때는 이제 본격 조정장이 되겠죠. 그러고 나면 어느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조정장이 1, 2년 갈 때 일반 대기 소유자들은 시드 무늬가 쌓이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주택가격이 좀 내려와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말하는 시장 균형 가격에 점점 가까워지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다시 상하겠죠? 이런 시기가 이제 저는 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시장은 지금 더 계속 추세적으로 상승하기에는 전국적으로는 사실 맞지 않는 얘기고, 서울 수도권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특수 지역들 있잖아요. 몇 개? 뭐 강남 3구하고 뭐 판교라든지 이런 데는 좀 버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머지는 뭐 이런 데조차도 못 버틸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또 쇼크가 오면.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은 그런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네요. 만약에 그런 것이 터지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 한 2, 3년 갈 것 같습니다. 예. 건설사 부도 문제가 언론에서 크게 다뤄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 언론의 한 60%에서 70%가 건설사 사주가 관련되거나 대주주인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굳이 안 좋은 뉴스를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라고 생각할 때요, 엄마 아빠가 취직을 회사 임금이 삭감되거나 일자리가 없어져요. 그 굳이 애기들한테 잘 지내고 있는 애기들이나 중고등학교 또 고3짜리 민감한 시기 아들, 딸한테 나 직장 잃었다 이거 얘기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여러분. 그 입장을 생각하시면 정부도 그런 입장을 견지할 것이고, 언론사는 또 그 와중에 언론사 사주이기도 하고 광고주기도 하잖아요. 그 나쁜 소식을 작판다는 건 자기 회사 망하는 얘기밖에 더 돼요? 언론사가 대주주인 경우엔? 그러니까 그 뉴스들이 예전 일반적인 뉴스에 비해서 빈도 노출이 좀 적죠. 본의 아니게. 다행인 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같이 유튜브가 발전해서 이제 질문 주신 것처럼 건설회사가 안 좋다는 거를 유튜브들이 먼저 막 얘기하기 시작했고, 또 저 같은 사람까지. 그게 결국은 현실로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짜 언론 보도보다는 어떻게 보면 유튜브 언론이 더 팩트를 체크를 잘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신사임당도 그 역할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이런 전문 유튜브들을 통해가지고 정보들을 접하기 때문에 언론에서 메이저 언론에서 많이 안 나온다 해서 정보가 차단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장에 지금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왜곡적인 기사를 쓴다고 해서 시장에 잘 먹히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코로나 이후에 유튜브의 힘이 좀 커졌다고 좀 봅니다. 아주 정의 효과? 좋은 효과가 부동산 시장에도 좀 점점 찾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 문제는 어떠한 상황인가요? 최근에 우리가 바닷물을 다 마셔봐야 짠 걸 아는 건 아니잖아요. 손가락으로 찍어보셔도 되고, 입에 혀에다 잠깐 이렇게 좀 적셔보셔도 짠에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경제를 말씀드리기보다 그냥 팩트 몇 개만 말씀드리면 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4월 알루미늄 철강 관세 25% 이건 보도에 이미 나왔고요. 그리고 반도체부터 다 나왔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엊그제 나왔는데 1월 27일 날은 또 어디 컨퍼런스에서, 연방은행 컨퍼런스에서 또 한국 세탁기를 두드립니다. 트럼프가. 제가 드릴 말씀은 저희 시대 때는 월풀 세탁기가 세계 최고였어요. 그 월풀이 삼성과 LG의 미국에서 이 세탁기 점유율을 뺏깁니다. 그래서 몇 년째 지금 1등을 차지한 뒤로 삼성과 LG가 세탁기 1, 2위를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위대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좀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집권했던 2018년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합니다. 자기네 월풀에서 반제소 덤핑을 건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는 액션으로 이제 쿼터제를 세이프가드를 씁니다. 그래서 120만 대까지는 20% 관세,
넘어가기 시작하면 50%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생산하면 그게 안 붙잖아요. 그래서 땡땡 회사 현재다 공장을 합니다. 그래서 슬기롭게 5년 동안 했어요. 작년에 끝났거든요. 2023년 재작년에 23년 가을 겨울에 끝났는데 끝나고서 이제 준비해서 새 출발하려고 하는데 엊그제 얘기를 한 거예요. 세탁기 얘기를. 세탁기 우리 월풀 챙기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가 집권 시기에 대미 무역 흑자액이 반토막 수준으로 나갑니다. 근데 작년에 2024년도에 우리나라 대미 무역 흑자가 역대 최대를 찍었습니다. 그럼 트럼프가 그걸 곱게 볼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꾸 얘기를 하고 있고 4월 2일은 자동차 관세를 시행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4월 2일까지는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결정적인 거 일단 정리가 된 거예요. 자동차 관세는 또 붙겠구나. 세탁기도 또 다시 붙겠구나. 커트리도 들어오겠구나. 철강 알루미늄도 또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입장에선 수출액이 준다는 건 팩트가 돼버린 거예요. 준다는 얘기 뭐죠? 달러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예전에 100달러 벌었으면 60, 70달러로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외환 환율 요새 아시죠, 여러분? 그게 더 벌어야지 이게 환율이 좀 안정적인데 못 벌면 환율이 지금 제자리를 못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게 미리 이제 선반영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그 두 가지를 볼 때 철강 알루미늄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이제 무역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되면은 원유 가격도 또 변동성이 생길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에너지 쪽에 대해서 수입 국가이기 때문에 타격이 더 큰 거죠. 소리 소문 없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가공식품 물가가 지금 우리 환율이 11월부터 좀 올라가지고 계엄 이후에 그냥 1,450원대에서 놀고 있잖아요. 500원 쳐다보면서. 근데 그게 보통 6개월 뒤에 100% 적용됩니다, 시장에. 근데 벌써 선반영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 1년 만에 가공식품 물가가 지금 최대치로 올랐어요. 커피부터 해가지고 커피 여러분 원료가 90%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게 환율에서 출발한 것도 있고 복합적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과자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올린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롯데그룹이 아마 17일부터 2월 17일부터 지금 다 한 10% 가까이 올립니다. 빙그레인가 어디는 10일 날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올 한 해 연초 내년 3월 사이 3월 초 사이 올해 3월 초 사이에 모든 가공식품 여러분들이 즐겨먹는 것들이 다 10% 15% 20% 올라요. 오징어채 같은 건지 20% 오르고 난리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경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물가는 올라가고 임금은 빨리 못 올리고 왜 기업들이 수출이 주니까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제 시작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언론들이 스태그플레이션 한국 조짐이 있어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은 빨리 체크하시고 거기에 맞는 대응 방안이 있어요. 거기서 인터넷을 보시면 체크하시고 반면에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K뷰티 아시죠, 여러분? K팝처럼 K뷰티가 제가 업체명까지 얘기 하지만 아마존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아마존에서 미국에서 팔리는 해외 화장품 중에 1등이 대한민국입니다. 그 품목별로 있는데 COSOR, COSR인가는 회사 SS인데 1등을 했어요. 프랑스를 제끼고 1등을 했습니다. 멋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불닭 있잖아요. 불닭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좀 미국 유럽에 세울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이렇게 다른 분야에서 이거 뭘 의미냐면 여러분 우리 경제 시스템이 환율이 다운됐을 때 고등학교 때 배울 때 그거 배우셨을 거예요. 환율이 다운되면 수출이 잘 돼서 부자가 된다 했잖아요. 그건 뭐예요? 환율이 올라가서 우리 가격이 달러를 표시하면 싸면 우리 것을 살 거 아니에요. 우리 일하는 건 똑같은데 그러면 우리 일할 때 내용은 뭐냐? 원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예전에 그 논리는 뭐냐면 신발이나 이렇게 또 가발 손으로 만드는 거 우리 직접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재봉, 옷, 패션 이런 거 다 우리 노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노동이 잘 파니까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지금은 한 단계 위에 산업들을 하면서 원료를 수입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원료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화장품 뭐예요? 다 우리나라에서 하잖아요. 우리나라 원료를 쓰고 우리나라 원료를 만들고, 그러니까 이거 승승장구할 수 있고, KB투자 풀딱도 마찬가지잖아요. 풀딱도 우리나라에서 만들잖아요. 이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산업들은 환율의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지금 선진 산업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우리가 뭐 소부장 있었잖아요. 일본하고 싸울 때 기억나시죠, 여러분? 소부장 원료 들여오고 이런 거, 뭐 히토류 이런 부분이 많아서 그런 어떤 경제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다 달라요. 그래서 환율의 어떤 상승이, 환율 가치 하락이 우리나라 경제에 지금 100%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황을 볼 때 열심히 고군분투하는 분야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하면서 총 매출액이 줄면, 아니 조금의 어떤 환율 가치로 제가 10% 이익을 보는데 관세를 25% 내면 어떻게 돼요? 가격 경쟁이 떨어지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당마 어려울 거라는 판단이 되니까 아니나 다를까 환율이 내려가지 못하잖아요. 한국의 경제 펀더멘탈이 앞으로 이 관세 전쟁 속에서는 예전처럼 쭉쭉 못 가겠구나 판단되니까 해외 자본이 더 안 들어오고 자꾸 빠지려고 하고 있고, 이런 현상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우리 안이라도 튼튼해야 되는데, 안은 또 어때요? 부동산에 올인해가지고 다들 이자 갚기 바쁘다 보니까 소비가 줄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IMF 보고서에 그게 있습니다. 이 상태의 가계부채는 소비도 제약하고 기업의 투자도 감소시킬 수밖에 없어서 중장기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고 딱 나와요. 그래서 디레버리징 실시해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부동산을 이어보면 경제가 당분간 만만치 않은 어려운 시간이 시작되니, 그렇다고 우리가 망한 것도 아닙니다. KBT 잘 나간다 그랬잖아요. 잘 나가는 건 잘 나가요. 열심히 같이 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때 이제 조금 뭐랄까 생산성 없이 그냥 돈 그 투자해가지고 차익만 남기고 이런 비생산적인 어떤 자산 가치 상승을 통해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거나 투자 행위를 갖다 부추기는 어떤 형태가 지금 막바지 이랬다는 걸 다 느꼈잖아요. 우리 국민들도 느끼고 경제도 다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정이 되는 시간이 이제 시작되는 게 아닌가 저는 보고 있어서, 이게 뭐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건전한 다이어트 뭐 이런 시간이 아닐까. 뭐 그거보다 뭐 고통이 심할 수도 있겠지만, 가계부동산이 어느 정도 가계부채가 진정이 되고 나면 또 이제 쓸 돈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또 모든 분야의 산업들이 조금씩 내수가 살아날 거고, 그리고 가격이 안정되고 이런 패턴을 가려면은 좀 시간이 필요한데, 그 안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또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끝나기 전까지는 제가 올 한 해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힘들고, JP모건이 그래서 우리 경제 성장률을 거의 뭐 역대 최저치로 잡아놨잖아요. 뭐 1점 몇 프로? 물가가 지금 3% 5% 오르는데 1점 몇 프로는 아시죠, 여러분? 그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지금 IMF보다 더 힘들다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당분간 우리 경제 펀더멘탈이 좀 어려울 수 있구나. 우리 요즘 뭐 각자도생, 욜로족, 요노족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시간이다. 저희 때 아나바다 운동 있었거든요. 아껴 쓰고 나눠 쓰고. 까먹었네. 하도 오래되세요. 요노족은 요새 아시죠? 딱 필요한 것만 쓰시는 거. 이 현상이 지금 시장에 막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한 1, 2년은 그런 다이어트 기간이 있겠다. 그걸 맞춰서 자산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이 상고하죠. 전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상고하던데 그 고가 약간 아바타 고. 그러니까 어떤 표현이냐면, 정부가 정책 자금을 넣었을 때 그 정책 자금을 누구나 쓸 수 있잖아요. 저리니까. 그 수요층이 우리가 2023년도에 되고 4년도에 됐잖아요. 그럼 필요하신 분들은 3년 사는데 어느 정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조금 그것도 안 되는 분들은 지금 1, 2년 돈을 모았겠죠? 조금이라도. 근데 모으는데 갑자기 물가가 오르고 쓸 돈이 많아졌잖아요. 잘 못 모았겠죠. 그러면 잠재 수요라고 그러죠. 잠재 수요가 있는데 금리가 4%면 못 사지만 2%면 살 수 있는 잠재 수요자들이 예전보다는 줄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번에도 돈을 똑같이 50조 정도 푼다고 했는데, 중요한 팩트 하나 있습니다. 그 50조에 대해서 예전 같으면 1월 29일부터 시행 이런 표현 썼잖아요. 보도가 없죠, 여러분. 왜요? IMF 얘기했잖아요. 자꾸 그 부채 늘리면 국가에 도움이 안 된다고. 명분은 내지 마련이지만 그게 도리어 지금 독이 될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왔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자 차익 보전이라 해서 그 계정으로 그 빈 이자를 우리 세금으로 메꿔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세금의 펑크가 계속 난다는 보도 보셨잖아요. 재작년에 50조, 또 작년에 30조. 그거 메꾸느라고 여러분 주택도시기금 그것도 막 몇 조 갖다 땜빵했잖아요. 돌려막기로. 외평채 기금도 땡겨다서 메꿨어요. 한 16조를 갖다 기금에서 갖다 메꿨어요. 세금이 펑크가 나니까. 왜 공무원들 월급 줘야 되는데. 이게 뉴스에 많이 안 나오잖아요. 아니, 국세가 펑크가 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잖아요. 돈을 들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부동산 이거 유지시킨다고 55조 또 올해도 같이 할 거야 이랬었는데 조금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번에 약간 갑론을박이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 도움이 되는지, 좀 체크해보자. 그 국토부는 이제 건설회사하고 이쪽을, 국토부가 요즘 좀 이상해요. 그죠? 국토부가 건설사를 위한 뭐 영업팀 같은 느낌이 막 들어요. 하는 거 보면. 물론 한쪽에서는 서민들을 위해서 공공 분양을 늘린다고 하지만, 그거 뭐 10,000개밖에 안 하고. 좀 하여간 여하튼 그래서 지금 상구하자라는 개념에서 보면, 정책자금이 명료하게 나오면 상구하자가 맞죠. 정책자금으로. 그리고 이어지는 게 뭐냐면 작년 6, 7, 8월에 서울의 붐이 좀 일어나면서 정책 대출 말고 일반 대출이 많이 늘었어요. 묘한 현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제 갈아타기 하면서 하신 분들이 많았다는 얘기거든요. 갈아타기도 일단 정리가 됐어요. 근데 지금 조금 더 가격이 서울 같은 게 올다 보니까 이제 갈아타기 수요가 또 끊긴 거예요. 그러면 약간의 그 정책 금리하고 갈아타기 수요의 감소, 가격이 서울 같은 경우에 좀 더 올랐기 때문에 잠재 수요가 유효 수요가 되려는데 부담을 느끼는 층이 더 늘어났을 거고, 작년 같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고는 맞죠. 돈이 풀리니까. 근데 그 고가 이상한 공고죠. 억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거기다 공공분양이 원래 분양가가 조성원가를 따지면 지금 국토부가 제가 볼 땐 장난칩니다. 조성원가라고 해서 국민들이 낸 돈으로 운영되는 데잖아요. 땅을 샀으면 적정 이유만 남기면 되죠. 손해만 안 봐도 단데 망하고 있는데, 건설회사들이 망하고 있잖아요. 손해만 안 봐도 잘하는 건데 거기다가 이윤을 갖다 엄청 붙이면 어떻게 돼요? 그래가지고 삼성전자 최근에 분양할 게 원래 작년 재작년에 제가 알기로 5억 5천 뭐 이랬는데 이거 갖다 7억 가까이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국토부도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그 분양 물량이 만약에 부담 느끼잖아요. 공공 분양이 만약에 미분양이 난다. 이러면 이거 시장 변화가 세게 올 수도 있는 거죠. 왜? 진짜 수요가 바닥났다는 거에 반증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또 앞으로 올라갈 거라고 판단되면 5억 5천 예상했다가 7억 좀 부담 갖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못 쫓아가고 어려운 사람인 게 결론은 상고는 상고인데 상고의 모습이 공공 분양 단지의 어떤 청약률의 미분양이 날지 안 날지 여부와 안 나더라도 볼멘서들이 왜 이렇게 비싸 이런 소리를 말하면서 청약이 성공을 거두는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근데 그런 소리가 없이 성공을 거두면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소리가 있고 이런 거리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는 것 같은데 힘이 약하겠죠. 약했다가 떨어질 땐 어때요? 지금도 겨우겨우 올려서 받쳐놨는데 다시 떨어지려는데 그걸 또다시 받쳤는데 이제는 이제 사람들이 3세판이란 말 있잖아요. 3자가 제일 중요한데 23년, 25년 세 번째 겪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안 속아요. 왜냐면 2023년도 4년도에 광명 이런 데 막 신규 분양 난리 났잖아요. 지금 뭐예요? 지금 입주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죠. 입주하는데 지금 마이너스 피해요. 다 지었는데. 제가 2, 3년 전에 말씀드렸었잖아요. 2009년 다 데자뷰가 일어날 거다. 2005년, 2025년, 26년에 예전에 이런 정책을 딱 똑같이 쓰고 나서 1, 2년 뒤에 입주하는 물건들이 서울은 30%, 수도권은 40% 다 마이너스 피였습니다. 무서운 사실이에요. 따라붙어서 지금 마이너스 피 나오잖아요. 그리고 서울에 같은 경우도 서울도 미아동에 하나폴에 땡땡땡 아파트하고 지금 마피예요, 지금. 서울에도 마피가 단지도 꽤 되는데도 이 정도니까 이걸 예사롭게 넘기면 안 되겠죠, 여러분? 예전와 완전히 틀립니다, 분위기가. 그래서 앞으로 상고하전데 그 고가 예전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되면 지금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이때 하방 힘력은 더 세겠죠. 올라가는 게 조금
한계가 있거나 끝물이구나라는 판단이 들면 사람들이 또 묘한 게 또 내려가면 안 사잖아요. 확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전셋값 올라갈 때 막 벌떼처럼 붙는 것처럼 막 내려가면 벌떼들이 사라지지 다 사라져요. 그러면 이제 좀 강하게 충격이 올 수도 있겠죠. 그 와중에 뭐 관세가 좀 더 세게 붙는다든지 해외에서 이러면 시나리오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상승을 할 수는 있을 망정 그 상당히 제한적이겠구나. 내려갈 수 있는 길은 많은 시나리오가 있구나. 이런 상황이 시장에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대 1에서 8대 2 정도 제가 볼 때. 현재 전세 시장의 상황은 어떠한가요? 그 보도에는 자꾸 나오는데 명확하게 얼마나 올랐나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신축 대단지만 오르고 있고요. 나머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세 가격 지수가 0.02, 0.03의 끝이잖아요. 예전하고 틀립니다. 여러분 더듬어 보세요. 2022년도에 역전세 났잖아요. 억지로 떠받쳤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자율이 더 높지 않습니까? 전세 대출도 여러분 예전에 3%대였어요. 2, 3%. 지금 다 4%에서 5%입니다. 부담액이 2배가 늘었어요. 올라갈 수 있는 게 제한적이겠죠? 단, 능력 있고 상류층 있잖아요. 그분들은 전체 5%도 안 됩니다. 그런 단지들만 자꾸 조명을 하니까 그렇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전세 가격이 내려가는데 꽤 많습니다. 수도권은 거의 다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도권이 내려가면 역풍선 효과가 있잖아요. 그죠? 뭐 근접한 지역들은 서울에서 이동이 벌어지잖아요. 실제로 제가 알기로 꽤 많은 분들이 서울에서 좀 이탈했잖아요. 작년에도 5만인가 7만인가. 그럼 5만 개 집이 생긴 거 아니에요. 서울 적정 물량에 3만 개인데 5만 개 생기면 넘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경제로 보면 가격이 다 내리는 게 맞죠? 여러분 뉴스 보셨죠? 담합으로 요새 이번에 300 몇십 명 벌금 내고 뭐 처벌받은 거. 담합 세력들이 지금 그거 잡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거 아마 과태료 뭐 2억씩 때려버리면은 전세 가격 그게 담합행위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IMF 보고서 있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에 전세 물량이 또 많이 나올 겁니다. 올해 입주 물량이 행복주택 이런 거 다 합쳐서 이게 한 15% 20% 되고요. 정확하게 고덕 알코 올림픽 파크 프레온 둔촌점까지 합하면은 6만 한 2천 세대 됩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이 2배 물량이에요. 몇 년에. 그러니까 그걸 지금 제가 볼 때는 공인중개사들하고 일부 아파트 분유회 이런 데서 담합으로 막고 있어요. 막고 있는데 그것도 전제 조건이 어디예요? 사람들이 좀 찾는 곳, 신축이고 대단지 이런 데만 그렇죠. 나머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리고 정부의 정책에서 아까 돈이 좀 세금이 모자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디딤돌 대출하고 버팀목 대출이 워낙 많이 나가다 보니까 국가 재정이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전세 대출의 한도를 조금 몇 천씩 줄이려고 지금 정부가 움직이고 있어요. 한도액을. 그럼 이게 시장에는 엄청난 효과, 하방 효과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물량은 또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IMF 보고서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게 제목이 한국 IMF 연례 협의 보고서예요. 협의를 하는 거예요. 모여서 IMF가 따와서 보고 너희 나라 자꾸 이런 식으로 막 운영하면 이거 다친다. 우리 IMF에서 이거 너희 있잖아 문제 있다고 공포할까? 그러면 갑자기 금리 막 뛰거든요. 조달금리 커지고 그거 다 조율해 주는 거예요. IMF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협의 보고서가 말씀드린 31페이지짜리가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돌려서 얘기했지만 전세라는 단어가 말씀드렸나요? 거기에 전세가 나와요. 28번째에 서포팅 그 리포트에 전세라고 써요. JUNSE 이래가지고 전세라고 딱 가로치고 자기들이 쓴 거예요. 롤오버. 우리 전세 만기라고 그러잖아요. 롤오버예요, 영어로. 롤오버 리스크에 대해서 또 써놨어요. 그럼 얼마나 연구를 한 거예요, 그죠? 한국의 전세 롤오버 리스크와 전세 가격 충격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게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충격인지 아니면 전세 DSR을 적용하라는 돌려치기의 공고인지 해석의 차이는 있겠죠? 중요한 것은 앞에 뭐예요? 디레버리징을 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전세 대출을 펑펑 늘려야 돼요. 줄여야 돼요. 줄여야겠죠. 그러자마자 얼마 전에 제가 봤는데 전세 대출의 총 한도액에서 약간의 대출 정도를 다운시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정부는 일단 스탠스는 정했구나. 응?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자영업자와 건설업자,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계신 스트레스 디사 확실히 적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3.0%가 2.5%가 된다. 그러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분들한테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부동산 거품에 또 상승론자들 또 투기꾼 이런 분들은 펌핑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막기 위해서 뭐예요? 스트레스 디에서 1.5를 더하잖아요. 그럼 2.5 더하기 1.5는 뭐예요? 4%잖아요. 다시 4%. 그죠? 그리고 우리 대출금리는 전세 대출이든 뭐든 정책 자금을 지금 줄이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손님이 준다는 얘기잖아요. 수요가. 그러면 당연히 하방 압력이죠. 과연 말씀처럼 전세 가격이 계속 언론에서 뭐 약간 공포심을 일으키는 보도들이 많은데 저는 실제 현장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몰리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2021년도에 모 신문사에서 집 보려고 전세 줄 서서 사람 줄 서서 집 봐 뭐 이런 거 기억나세요? 그 사진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 그런 일 없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담합과 이런 것들의 팩트 체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 올해 서울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도리어. 중요한 건 여러분 역전세라는 거 제가 2022년도에 저 혼자 얘기했습니다. 그거 맞췄고 이번에도 제가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되게 많다고 보여요. 여러 가지 팩트들 때문에.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이 시장 참여자들이 이걸 미리 알아서 월세를 갖다 펌핑하려고 좀 작업 중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시장에서 수요자들이 능력이 돼야지 붙어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원활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올해가 되게 고비입니다, 여러분. 건설사 문제도 그렇고 입주 물량도 그렇고 미분양 물량도 그렇고 악성 미분양이 아니라 또 신축 마피 아파트 여러 가지 팩트들 볼 때 어떤 트리거가 하나 세게 오면 강하게 충격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 둔촌중 분양할 때 무슨 2023년이죠? 그때 다 뭐라 그랬어요? 다 완전 박살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안 났잖아요. 안 나게 막아줬잖아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쩌면 이젠 더 이상 인위적으로 막기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좀 기다려볼만 하죠, 여러분. 너무 조급하지 마시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주택자분들이 급하게 투자할 필요는 없는 걸까요? 지금 무주택자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메이저 언론은 다 보지 마시고 유튜브 중에 선한 유튜브들이 있습니다. 팩트만 얘기하는 신사임당을 비롯해서 펴땡땡 TV도 있고 뭐 있잖아요. 팩트만 얘기하잖아요. 가감 없이. 그리고 그분들은 여러분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분들이 누구예요? 사주가 아니잖아요. 건설사가 아니고 누구예요? 구독자 여러분이요. 그럼 구독자 여러분이 원하는 정보를 드리려고 애를 쓰겠죠? 진실에 가깝겠죠. 그 영향력이 지금 선한 영향이 펼쳐지면서 무작정 쫓아가던 영끌들이 많이 줄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의 패턴은 좀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지금도 언론 물어보셨는데, 언론의 보도는 지금 가짜가 80%다. 부동산 땡땡 모사 있잖아요. 정말 그런 식으로 좀 보도자료 내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도 받아서 기자들이 다 쓰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서울의 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막 난리 날 것처럼 썼잖아요. 알고 보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뒤에다가 주 달아가지고 다른 내용 다 뺐다. 이게 무슨 통념입니까? 그걸 보도자료 그대로 되잖아요. 주는 다 빼고 또. 그래서 이거를 제가 힘이 약하니까 이렇게 신사임당 같이 큰 유튜브에서도 이런 팩스를 전달해주고 이러면서 우리 이런 걸 많이 알게 되면서 다들 조급해하는 분들이 많이 줄게 되면 시장이 사는 사람이 안 사는데 생각해보세요. 물건이 지금 9만 개가 서울에 매물이 있는데 다 안 산다고 생각해보요. 집값이 오릅니까? 안 오르죠. 아까 말씀드린 담합, 신고가, 자전거래, 허위거래 이런 걸로 계속 앵커링 효과를 누리려고 애쓰는데 예전 같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요번의 변수는 올해의 변수는 정책 작업밖에 없어요. 나머지 변수 중에 하방 쪽의 변수들은 너무 많죠? 진짜 많잖아요. 부동산, 무역 관세도 그렇고, 가계부채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입주 물량도 많고, 매물도 많고, 경매 물건도 또 많아요.
그러면 스스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겠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올라갈 게 요인이 하나인데 내려갈 게 10개면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그거에 맞춰서 좀 시장 대처하시면 또 무주택자분들은 이번에 내 집 마련 같은 거 하실 때 분야가 좀 비싸긴 하지만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접근하시고 이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3기 신도시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3기 신도시는 일단 너무 안타깝지만 제가 다 추천해 드리는데 분명히 10년 안에 지금은 욕할지라도 저한테 고맙다 할 수도 있다고 저 자신하거든요. 3기 신도시의 플랜을 제가 대충 알기 때문에 교통망이나 그 아파트의 어떤 시스템이 예전에 지은 신도시랑 또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원했는데 다행히 이제 아쉬운 게 국토부에서 분양 가격을 좀 높인 바람에 그래서 지금 신혼부부나 젊은 분들이 데모를 한번 세게 하면 분양가 낮아질 것 같은데 낮아져도 손해 안 보거든요. LH는 국토부는 이 부분이 좀 많이 아쉽긴 하지만 이렇게 소리를 많이 내시면 아마 분양가 조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돈 남겨 먹으려고 국토부가 뭐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계속 난다라면 당연히 원가가 100원이고 건축비가 100원이면 한 220원, 30원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도 수익률이 10% 20%인데 그죠? 거기다 대고서 갑자기 300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나쁜 거죠. 지금의 분양가는 건축비가 올라갔지만 냉장 개선은 그주는 안 되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 무주택자분들, 실소유자분들은 갈아타기 하실 분들도 공공분양 좀 접근하셔서 좋을 것 같고 뭐라고 표현할까요? 경매 부분이 지금 이제 계속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준비하시면 우수수 물건 나올 때 충분히 경매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농협이나 저축은행들이 NPL의 그 부실 채권으로 아파트나 주택을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너무 헐값에 나가고 좀 기득권들이 사가니까 자체에서 자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직접 고객과 소통하려는 부분이 생겼어요. 자산사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고. 그러니까 공공분양 첫 번째. 그럼 민간분양은 서울은 조심하셔라. 당분간 마피 날 수 있으니까. 물론 분양가가 저렴하면 들어가시고. 그리고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서 유해지 뭐 로또라 그러잖아요. 가끔가다. 뭐 그런 거 보면 100%죠. 적극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말씀드렸던 NPL 있잖아요. 그게 아마 어쩌면 제 생각에 가을 겨울에 시장에 약간 오픈성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거는 좀 괜찮거든요. 그것도 좀 미리 공부하면 경매하고 NPL 좀 공부하시고 NPL이 법적으로 매입을 할 때 NPL 짤 때는 법인을 세워야 되고 이런 뭐 복잡한 게 있는데 그 부분도 어쩌면 약간 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준비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가족이 모여가지고 하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가지시고 보면 되고 그 정도 선에서 준비하시다가 기존 주택이 아마 조정받을 겁니다. 그리고 신축 아파트인데 말씀드린 대로 입주에 마이너스 피가 나오잖아요. 그런 거 괜찮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는 계산 좀 해보셔서 조금 능력이 된다 그러면 계산하면 건축비 상승하고를 상쇄하고 분양가에서 2년 전 분양가보다 내려왔잖아요. 그것도 서울에서. 그럼에도 비싸면 조심해야 되지만 그게 좀 더 내려와가지고 좀 어느 정도 안정권이다 싶으면 그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 식으로 기회는 많고 대체제도 많이 생겼습니다. 경매 물건부터 해서. 그래서 조급할 필요가 전혀 없다. 분명한 것은 스펙트입니다. 조급하면 잘못 사서 조금 아쉬워할 수도 있다. 비싸게 사서. 뭐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좀 조급하지 마시고 조금 여유롭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 무주택자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오고 있고요. 올해부터 시작될지 또 2, 3년 동안 이어질지 명확하진 않지만 분명한 건 그 기운이 엄청 강하게 오고 있다는 게 여러 지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급 부족이라 이런 단어도 신경 쓸 필요도 없고요. 무주택자분들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시간을 맞이하면 어떻게 될까요? 집이고 뭐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 잘 챙기시면서 분명히 좋은 때가 올 것 같은 느낌 많이 드시잖아요. 그걸 좀 생각하시면 천천히 여유롭게 접근하시고 중요한 건 이제 영끌하셨거나 다주택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냉정하게 판단해야 될 때라고 작년에도 말씀드렸어요. 지금 와서 보면 제 말이 틀리지 않았잖아요. 지금 힘드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재고하셔야 됩니다. 왜?
이걸 들고 가서 이자 부담액을 갖다가 3, 4년을 한번 계산해 보시고 이게 나한테 부담이 없는 손이면 괜찮은데 부담이 돼서 나의 부채를 늘리는 상황이 돼버린다. 이건 정말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다주택자분들은 절대 전세 가격이 또 펌핑되거나 이런 시절이 안 온다라고 전 미리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세에 대해서 문제점이 너무 많이 노출됐기 때문에 어느 정부가 하더라도 이걸 전세 가격을 대출을 7억을 늘린다.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부터도 국회 가서 데모하고 있을 것 같아요. 나라 망하는 길이니까. 그러면 전세 가격은 여기서 펌핑되기가 더 어려운 거 어떨 때만 오르겠어요? 소득이 늘 때, 그죠? 근데 당분간은 좀 몇 년은 쉽지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주택자분들 입장에서 거꾸로 전세입자가 나간다고 할 때 그 돈을 돌려줄 능력이 되는지 체크하셔야 돼요. 안 되면 순식간에 유동성이 깨지게 되면요. 순식간에 있던 집 다 경매 날아갑니다. 아시죠, 여러분? 흑자도산.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으니까 다주택자분들도 재산 관리 잘 하시기 바라고 뭐니 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하시면 좋은 날이 항상 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좀 공부 좀 더 열심히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